동영상 촬영을 조금 없애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건강 쪽의 이야기는 워낙 민감한 것이어서 괜히 또 뭐 남기거나 이런 게 불편한 일들이 꼭 생겨서 그렇고요. 인원은 제가 보기엔 아직 조금 더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시는 중이라서 공생문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많이 좀 보셨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이 오시기 전에 공생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먹는 것에 대해서 상점이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굉장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농지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살아 있으면은 절대 뭐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안 할 건데 기본적으로 땅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이 땅이 죽어 있는 요인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대부분의 농지들을 농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이해들도 좀 적고 농민들이 본인이 소유한 땅을 경작하는 경우는 아마 5%나 10%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땅들이 다른 사람 거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투자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70년 전부터 들어온 화학농법에 의한 농업 방식의 또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들을 조합하는 GMO 방식에 의한 문제들도 조금 발생을 해서 사실 올바른 먹거리, 그러니까 건강 쪽에서 먹거리라 그러면 활력 있는 먹거리, 몸에 힘이 넘치는 먹거리 이런 쪽이라는 표현들이 거의 맞는데, 이 활력이 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땅이 살아야 되는데 땅을 죽인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뿌리는 질소질 계열이라든가 화학 비료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자연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엄밀히 보면은 뭐 자연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와 같은 생명 체계를 나누고 있지 않은 석탄이나 석유 계열의 물질로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 석탄이나 석유 계열의 물질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우리하고 동일한 진화 체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석유나 석탄을 쓰면 기본적으로는 세포의 파괴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하나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합성돼서 쓰이는 화학비료나 이런 거는 자연의 물질하고 원소명은 같아요. 하지만 성질이 전혀 다른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들어가면 뭐 질소가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질 자체가 전혀 달라서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질소들은 서로 결합하고 어떤 걸 안고 가는 원칙들이 있는데, 이게 합성된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비료를 땅에다 딱 뿌리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일반적으로는 땅에다 투여하자마자 물에 전부 다 녹습니다. 쫙 녹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식물이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식물의 영양제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극소량이에요. 투여되는 양에서 1에서 3% 정도까지밖에는 식물이 안 먹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합성된 비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와 만나면서 불용화 형태로
활성을 가지지 않는 형태로 염류 형태로 남게 돼요. 그런데 화학 비료가 들어갔을 때 식물이 먹는 것과 불용화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증가해요. 비료를 넣자마자 일부는 식물이 끌어가지만 그 질소를 기본으로 해서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미생물이 증가합니다. 미생물의 증가 속도는 하루에 1억 승씩, 1억 개씩 증가해요. 1억 개가 다음날 1억 개, 1억 개, 1억 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우리가 농사를 짓다면 탄저라든가 역병 같은 것들이 수천 평이 하루 이틀 만에 쫙 번져나갈 정도로 미생물의 번식도는 엄청난데, 이렇게 투여되는 화학 비료를 먹은 그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들어온 화학 비료가 딱 불용화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먹이를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다 굶어서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순식간에 죽어버리면 땅속은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이 죽은 시체로 떡이 됩니다. 밀가루, 우리 뭐 이렇게 그 흙 같은 데다 밀가루를 섞은 것처럼 가득 차 있던 미생물이 순간적으로 전부 다 죽게 되고요. 이렇게 죽게 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썩으면서 서로 그 연결이 돼서 떡이 돼 버리는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땅이 딱딱해져요. 흙과 흙을 죽은 미생물로 꽉 채워버리니까 이게 땅이 딱딱해지죠. 그러면은 현생 생물 체계는 산소를 기본으로 해서 성장하는 체계인데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고 식물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인물이 아니고 식물이 먹는 물은 이동하는 물을 먹습니다. 그 해발 1200m나 이런 데 올라가면 항상 작은 안개가 껴있듯이 물속에서 있는 수분은 고인물이 아니고 이동수인데, 이 미생물의 시체가 땅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면 물의 이동이 정지가 됩니다. 글로 못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화학 비료를 주면 식물도 먹지만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증가하고 죽어서 땅을 경화시키고 통기를 못 시키고 물의 이동도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또 화학 비료를 또 뿌려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남은 그 물질들이 미생물이 죽어서 부패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성질 자체를 바꿔요.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 혐기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유해균이 자라는 체계로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화학농법이 첫째는 생산된 물질의 성질을 바꿨다는 것, 그 다음에 토양을 죽였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토양을 죽이고 식물을 죽였으니 식물의 생장을 억제됐으니까 당연히 병이 들겠죠. 그 병을 막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냐면 농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식물 자체가 생존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농약과 비료가 순환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정말 악순환. 그래서 밭은 자연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거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밭 자체는 이미 자연이 아닌 죽어있는 땅으로 변해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GMO라든가 육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그 식물들이 가지는 좀 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 아이들은 식물 한 조직, 그러니까 잎 하나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최소한 1500가지 이상이에요. 최소한.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 몸속에 있는 전체 몸속에 있는 효소가 2500가지고, 그 효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백질과 이런 게 아미노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또다시 결합한 단백질만 15,000종이 넘는 그런 그 존재가 사람인데, 이 1500가지에서 양적으로
따지면은 뭐가 되냐면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것, 에너지원인 것,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로 만들어진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단백질 형태로 나가는데, 이거는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물질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면역력이라든가 2차 대사물질이라고 하는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종으로는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형태들인데요. GMO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뭐냐면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무조건 65종 이상의 미네랄이 필요해요. 냉이가 자라는데 1년이 걸리고요. 냉이가 자라려면 땅속에서 65종 이상의 미네랄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사람 역시 65종 이상의 미네랄이 안 들어가면 정상적인 생리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일으켜요. 그래서 정자염이나 제자염이나 암염을 먹게 되면 65종의 미네랄을 못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병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데, GMO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65종을 안 만들고 13종 이하의 미네랄로 가지고 물질을 만들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면역력을 관여하는 물질들이 종류도 적어지고 양도 기본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빨리 자라죠. 우리가 조생종이라고 하는 것들로 빨리 나오는데, 지금은 13종이 아니고 7종 정도 이런 것까지도 미네랄을 7종만 있어도 자라는 종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냉이가 1년, 우리나라 정상적인 문화 배추들이 150일 배추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키우기 위해서 90일 배추나 60일 무배추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가을에 배추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가 2, 3주가 있으면 배추값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성장 기간을 25일까지 낮춰놨어요. 65종의 미네랄이 아니고 7종의 미네랄로 구성하고 25일까지로 낮춰놓으니까 뭐가 되냐면 배추나 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절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놓고 김치를 딱 담그면 익은 것처럼 물컹해져요. 그냥 형태로 봤을 때는 무인데 이게 먹으면 식감이 전혀 안 나오는 물커지는 김치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미네랄 부재. 이런 식으로 해놓죠. 그러면 얘들이 13종 걸로는 이 면역력 체계가 안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뭐가 되냐면 농약.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있어야지 방어를 하는데 당연히 방어가 안 되니까 농약을 쓰게 되죠. 거기다가 무엇을 하냐면 동물질까지 집어넣어요.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유전적으로 그 물질을 끌어다가 우리가 키우는 작물 체계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질소화합물계에서 나온 애들은 뭐냐면 들어가면서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 대사하는 조직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GMO 농산물들을 많이 먹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유전자의 파괴를 갖고 오는 독을 포함해요. 자체에다가. 이 상태의 물건들을 먹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먹는 콩들 있죠. 이게 국산 콩이냐 아니냐는, 외국 콩이냐 중국 콩이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콩을 재배할 때 언제 씨를 뿌리냐면 6월에 뿌려요.
또는 7월까지도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해요. 가을에 수확하니까 조생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생종은 뭐냐면요, 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간을. 우리 토종콩은 4월에 심어요. 4월에 콩을 심고 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랄 때 계속 순을 질러요. 계속 순을 지르다가 여름이 되면 거기에 이제 꽃이 맺히죠. 그 이후에는 순을 안 지르고 뭐를 하는 거냐면 콩을 수확을 하는데, 조생종 애들은 그 수확기가 엄청 짧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두부를 만들어도 양이 엄청 적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콩을 가지고 그 2대박을 가지고 그 두부를 한 모를 만든다면, 옛날 우리 토종콩은 생육기간이 길고 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2판 많이 나와요. 물질 자체도 거의 2.5분의 1밖에는 안 되는 상태의 그 지방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가져요. 거기다가 물질이 적으니까 뭐가 되냐면 물질의 기능을 하고 있는 향이라던가 맛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간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3분의 1에 의해서 물질이 그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물질도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콩들은 콩 자체의 면역 성분이나 이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어도 뭐가 되냐면 옛날에 맛이 안 나요. 근데 이게 그 간장 부분의 문제만이 콩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작물이 저 체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3대를 거쳐요. 그러니까 1대가 25년으로 보는데 이게 3대를 거치고 나면 뭐가 되냐면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50%가 뭐냐면 정신적이거나 또는 육체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태어난 사람이 반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원종식물로 농사를 짓는 일, GMO가 아닌 것을 짓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체의 석유나 석탄계나 합성된 물질로 갖고 식물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옛날 70년도 이 화학농법이 만들어진 건 180년 전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는 70년도 전이에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는 농사를 굉장히 잘 졌고요.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을 수확을 했어요. 그 방식으로 돌아가서 농약과 비료와 합성제를 안 써주면 당연히 그 부분들이 사라져요. 그러고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농업의 방식들이 있어요. 토양을 비옥하기 위해서 콩을 2년이나 3년마다 심는다거나 윤작하는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제주도 지역에 좀 많이 있었던 방식들인데 한 공간에다가 콩하고 고추하고 파하고 이걸 함께 심어요. 이걸 혼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태적으로 식물을 심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식물 자체가 건강해요. 거기다가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봄에도 수확을 할 수 있고 여름에도 수확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농법은 뭐냐면 한 작물만 키워요. 한 작물을 키우는데 그 작물이 잘못되면 엄청난 노동력과 기계가 투여가 됐는데 이게 잘못되면 뭐냐면 몇 년간 비사거덕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작물로 골고루 혼식을 해서 나누는 방식,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이해, 이것이 기본적인 공생농법이에요. 원종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질로만 식물을 키우고 식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병과 이런 걸 막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식물들을
함께 심어주고 그 형태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증식하는 형태를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공생농법이라서 그 공생농법을 만들어내면 어떤 문제는 적어도 해결하냐면 활력 있는 삶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공생농법에서 가지고 있어요. 공생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 가지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방법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느냐 대체, 그리고 식물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과 땅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땅을 정확하게 어떤 소재를 얼마큼 넣을 때 땅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식물이 완벽하게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공생농법은 또 다시 기본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요소들은 뭐냐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의외로 농업에 대해서 쉬 풀려요. 굉장히.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성장이에요. 숲의 특성은 성장이에요. 밭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름을 투여하면 밭은 계속 융탈되잖아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숲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더라도 뭐냐면 나무는 커집니다. 1년, 2년, 10년 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돼요.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땅도 비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뭐냐면 무언가가 자라면 땅이 척박해지고 못 쓰는 땅이에요. 지금 농사 방식에서는. 그래서 밀농사를 6년간 지으면 2, 3년을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비료를 아무리 뿌려도 작물이 안 자라요. 병에 들고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숲은 6년마다 안 쉬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농업에서 그 요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농업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사람들이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숲 하나를 뚝 떼다가 여기다가 한번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하고 얘들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것들을. 근데 해석을 할 때 숲에 들어가면 온갖 야생화가 있고 꽃나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해석하라 그러면 막막하죠. 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근데 좀 간단한 해석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충, 지렁이, 메뚜기, 다람쥐부터 시작되는 애들을 동물을 거기서 한번 싹 빼보자고요. 벌까지 숲에서 싹 빼고 나니까는 동물이 빠지니까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죠. 큰 나무, 작은 나무 상관없이 얘도 한번 싹 드러내봤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숲에 흙과 낙엽이 쌓여 있어요. 낙엽을 싹 드러내려고 보니까는 무엇이 있냐면 낙엽 속에 미생물이 가득 차 있어요. 부드럽고 살아있는 땅에 미생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울로 갖고 무게를 한번 달아봤어요. 제일 무게가 작은 아이가 동물군이에요. 소비자이고 얘보다 더 무게가 많은 건 역시 식물이겠죠. 큰 나무, 작은 나무들, 풀가지를 다 포함하면 동물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동물의 무게를 달고 식물의 무게를 딱 달고 보니까 일정한 무게가 나왔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미생물의 무게가 이 두 개의 무게를 단 것보다
곱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 식물을 다 합쳐도 무게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합쳐도 생태계에서 전체 차지하는 무게의 3분의 1이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의 무게를 차지하는 게 미생물이에요. 농업에서 미생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생명체에서 미생물이 차지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의 미생물은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전체 생명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미생물을 안 보이는 애를 한번 쭉 끌어내고 나서 땅을 딱 보니까 뭐만 있냐면 낙엽, 그 다음에 매년 나무의 숲이 껍질은요 성장하면서 얘를 떨어뜨려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 껍질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한 살 때의 껍질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나무가 성장하면서 이 껍질들을 떨어뜨립니다. 그걸 숲이라고 해요. 낙엽하고 숲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1, 2년 돼서 바람에 꺾이거나 이래서 떨어진 작은 가지들, 1, 2년 된 가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풀 같은 것들이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것 외의 요소는 성장하는 숲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이 소재는 하나도 안 쓰여요. 이 소재로 생태계가 성장하고 식물이 성장하고 있는데 얘를 하나도 안 써요. 묘하게. 뭐를 쓰냐면요, 자연 상태에서 없는 나무의 신재를 부셔요. 끊고 부시고 해서 그 신재를 써요. 얘들이 셀룰로스나 리그닌, 그 다음에 섬유소처럼 굉장히 강력한 탄소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얘들을 가지고 끌어다가 무엇을 넣냐면 축분 퇴비를 넣어요. 소똥이든 뭐 돼지똥이든 닭똥이든 축분 퇴비를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퇴비라는 걸로 농가들한테 봄에 공급이 돼요. 무한정. 농가에 공급돼서 땅을 살리고 작물을 키우라고 하는 애는 자연에 없는 소재예요. 자연에서 있는 이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는 심재는 무엇에 먹이냐면 곰팡이의 먹이에요. 큰 버섯의 먹이에요. 그래서 버섯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버섯을 따기 위해서 버섯 이걸 만들죠. 만들고 나서 더 이상 버섯이 좀 안 달린 상태에 된 태목을 농어베스라고 그래요. 개를 달아서. 그래서 천마의 패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표고버섯의 패목을 갖고 땅에다가 넣어줘요. 유기물이니까. 그런데 개들을 넣고 나서 4년에서 5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위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나무가 계속 죽어나가요. 그 위에다가 작물을 심었다면 계속 죽어나가요. 그 큰 곰팡이가 자기가 있던 걸 다 먹고 나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식물의 새뿌리를 다 먹게 돼요. 유기물을 넣어줬는데 이 유기물이 다 먹고 나면 심지에 있는 유기물은 고작 1, 2%도 안 남아요.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이 1톤을 집어넣어봤자 몇 킬로도 퇴비를 넣은 영양소밖에는 작용을 안 하고 오로지 무엇을 얻었냐면 땅에 어마어마한 곰팡이만 얻어놓은 거예요. 곰팡이를 어마어마하게 얻어놓고 그 곰팡이가 식물 뿌리를 먹게 만들었으니 농약을 써야죠. 얘들을 가지고 축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요. 이 축분은 뭐냐면 병원균이에요. 그냥 사과 같은 거 키우는데 닭 같은 거 냅둬요.